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윤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체코 원전 얘기를 좀 평론가님과 한번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사실 어제 뭐 충분히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보다는 좀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좀 그다음에 그러시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어제 좀 뭐 나왔던 얘기들 중에 뭐 덤핑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 문제, 뭐 그런 뭐 법적 분쟁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에 어떤 체코 원전 수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수가 될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평론가님한테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얘기가 나왔던 거는 4기를 1, 2, 3, 4에서 4기를 수주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2기만 우선 협상자가 된 거고 나머지 2기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일단 기사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발주하는 입장에서 사탕을 한 번에 쓸어주지는 않겠죠. 지금 뭐 2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일단 우선 협상 대상이잖아요. 첫 번째 시도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어떤 협상의 어떤 우선권을 갖다가 발주처가 일단은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 2기를 갖다가 나중에 밀어놓는 게 사실 첫 번째 시도하는 어떤 그 협상에서도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실 총 4기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좀 그 이론의 여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체코 내부 얘기인 거죠? 네, 그 체코 내부에서 과연 이렇게 전력 수급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총 4기가 필요한 거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뭐 체코 내부의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그거에는 약간의 좀 어떤 이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2기부터 해놓고 그렇죠. 먼저 2기부터 해놓고 추이를 보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협상에서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사탕을 한 번에 쓸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은 2기는 안 할 수도 있고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또 우리가 또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29년도에 이제 실제로 건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6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원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 체코에서도 정권이 뭐 유한한 거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뭐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니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도 세계 원자력 협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원전 건설 단가가 이제 이번에 프랑스랑 붙었으니까 프랑스에 비교하면 45%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뭐 그게 이제 이번에도 그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쪽 팀코리아에 어떻게 보면 제시한 그런 금액이 굉장히 프랑스에 비해서는 쌌을 것이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말씀하신 그 기구가 추산한 거는 1kW당 한국이 한 3,500달러 정도. 네, 정도. 프랑스가 한 8,000달러. 미국이 한 6,000달러 그러니까 정도 돼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 비하면. 근데 이게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 원전을 보게 되면 국내에 짓고 있는 원전을 건설 단가는 비교적 낮아요. 근데 바라카이 졌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건설 원가보다 2배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6, 7조 정도 한 기당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바카라가 10조 이상 했으니까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역산을 해보면은 진짜 킬로와트당 3,500달러라고 하게 되면은 1기가와트씩 짓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추산을 대충 해보면 6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업비는 12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그 지금 그 3,500달러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해외에 짓고 있는 것들이 옛날 얘기라는 거네. 옛날 얘기고 21년도 얘기라는 거고 그거보다는 훨씬 그 입찰을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제시를 했고 최종 사업비가 공사비가 얼마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높아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왜 한국 원전그룹이 이렇게 싸냐? 글쎄, 그래도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밸류 체인을 그나마 온전히 갖고 있는데
서구 나라 중에서 네. 서구권에 속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는 없어요. 그 밸류체인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이런 소위 말하는 일관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거기 기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기자재도 있고. 주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온전히 밸류체인을 완성해 갖고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것도 밸류체인이 무너진 거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국적 연합군이에요. 사실 뭐 주기기 같은 건 뭐 주위부터 사오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다국적 연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 경쟁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는 이걸 뭐 덤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한국이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타국에 비해서는 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은 그다음에 그 단순히 가성비로만 얘기하기에는 네네. 그 백그라운드에 네네. 우리는 하여간 그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턴키 베이스로 그렇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국내에서 크다라는 제조 생산 거군요. 능력, 한국이라면 제조 생산 능력이라잖아요. 양산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밸류 체인이 무너지지 않은 게 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갑자기 생길 수가 없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원전 역사가 지금 얼마입니까? 사실 뭐 맨 처음에는 그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외국 기술에 의해서 차용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 원전들이 건설되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 건설을 몇십 년 동안 짓고 또 운영해 본 경험들,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제조업체들이 사실은 그 원전의 어떤 혹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그나마라도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원가 경쟁력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뭐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인구화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경쟁을 갖고 있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가 가장 최근에 발현됐던 게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4기를 우리가 수주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 만에 우리가 수주를 한 건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는 원전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경쟁력을 갖고 그동안에 원전 수주를 못했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15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그거는 좀 틀린 얘기고요. 22년에 그 러시아 로사콤이 했던 이집트 원전에 우리가 주기기라든지 3조 원 정도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온전히와 아닌 이번과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15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22년도에 3조 원 정도를 갖다 수주한 실적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의 기술력도 앞서. 그다음에 가성비도 가장 뛰어나. 근데 왜 세계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느냐는 걸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원전이라는 거는 기술력과 어떤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외교적 역량, 정치적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원전을 갖다가 수주한다, 특정 나라로부터 수주한다, 계약한다라는 얘기는 그 나라랑 거의 외교적 동맹을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그 입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서구에서는 프랑스가 결국은 뭐 우리가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뭐 외교적 역량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에서 위상 자체가 한국보다는 높은 거는 사실인 거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외교적인 문제들, 지정학적 문제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 수주가 드물었다는 얘기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거의 없잖아요. 국내 원전은 충분히 있지만은 수출해본 경험이 바카라 원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유럽은 처음 들어간 거니까. 2012년에 실제로는 건설에 들어가서 그 상업 운전이 개시된 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워낙 뭐 전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원전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기도 뭐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나라니까 예. 그런 쪽에 이제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전 수주의 어떤 걸림돌, 원전 수주가 뜸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은 또 특히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탄소 정책 적절히 펼치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에 조금 투자가 줄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2011년 후쿠시마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원전에 대한 어떤 부정적 기류들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다...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그 어떤 원전 건설 계획들도 굉장히 느려지고 예. 뭐 그다음에 중단되고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에 수주 공백이 생겼다고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이겠죠. 예.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체코 원전 수주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럽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원전 시장에.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 탈탄소 정책, 기후 위기 관련된 이 탈탄소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들이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오랫동안 해서 지금 그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나라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원전 수주가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럼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3월이죠.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 그 EU 의장국이죠. 거기서 원자력 정상회의라는 게 열려요. EU에서의 원자력 정상회의. EU. 이게 원자력 그 국제 원자력 기구랑 합해가지고 같이 열린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다는 정상회의가 열린 게 처음이죠. 그렇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에너지를 갖다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나서 그 러시아가 그 갑자기 그 천연가스 뭐 줄이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난리가 납니다. 났죠. 예. 그 가즈프롬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유럽으로 공급되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아, 여기서 에너지 독립을 러시아에서 탈피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이제 에너지가 거의 안보의 한 요소가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는 뭐 재생에너지도 일단 포함이 되지만은 기존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을 갖다가 수명 연장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하는 게 가장 저렴한 방식이다.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원전 건설도 하나의 요구가 되겠죠.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사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자꾸 뒤처진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유럽 연합을 움직이는 거는 독일하고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사실 분할하죠. 프랑스는 원전 강국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푸시업을 한 이유도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에너지 독립. 특히 러시아와의 어떤 분리, 이 정책에서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다시 그 중단됐던 원전 프로젝트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 나라들이 원전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체코는 지금 일단은 뭐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일단 2기 해놓고 2기를 할지 말지지만 어쨌든 2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영국 그 다음에 튀르키예 등등등 해가지고 뭐 루마니아, 폴란드 뭐 해가지고 동유럽 국가, 뭐 서유럽 국가, 뭐 북유럽 국가 등등등 해서 거의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뭐 여러 나라들이 한 9개 국가가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원전을 지금 신규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겠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할 때 우리의 경쟁력이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관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드문 나라라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 왜 그게 단순히 특허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위상을 업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해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단순히 지식재산권 소송을 거는 이유가 계속해서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자신들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렇죠. 미국 내에 없어요. 사실 시공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다 옛날 얘기잖아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은 원천 기술은 있지만 설계 능력하고 원천 기술이 있지만 기자재부터 시공 능력까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갑질은 하기 힘든 구조가 그렇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근데 한국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이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자력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의 위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프랑스가 원전의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은 사실은 러시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원천 기술 자체가. 이번에도 그게 좀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체코 같은 경우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서방 국가에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 원전 쓰지 말아라. 러시아랑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 체코 원전에서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체코는 프라하의 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러시아가 소련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네, 그러니까 철의 장막을 동유럽의 어떤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강한 자부심이 있어요. 네. 동시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프랑스가 그쪽으로 좀 그 원자력 측면에서 약간 연결돼 있다는 어떤 느낌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프랑스 원전을 배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저는 뭐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 외교적인 어떤 그런 역학관계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은 EU 내에서의 어떤 발언권, 어떤 위상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은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산업부 얘기는 뭐 잘 얘기가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폴란드를 갖다가 방산에서 진출하고 루마니아로 진출했던 것처럼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체코에 진출했던 것들이 새로운 어떤 유럽 진출의 어떤 교두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연합을 해서 진짜로 원전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최대 어떤 장점인 가성비, 그 다음에 on-time, within budget, 혹은 뭐 on-budge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프랑스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 낮은 가격에 원래 적정한 시기에 딱 그 계획된 시기에 적정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지지 않습니까? 온타임 버짓이라고 하죠. 하죠. 온타임 버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온타임 언 버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위린 버짓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한국은 그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걸림돌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의 외교적인 역량, 그다음에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게 되면 사실은 미국도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러네요. 우리도 미국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윈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는 되네요. 그렇죠. 돈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있고. 뭐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루마니아, 폴란드, 그다음에 체코 이렇게 하면 그게 기존에 이제 소련 당시에 이제 딱 마지막 가이드라인에 있던 언저리에 있던 나라잖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바로 그 다음 그렇습니다. 라인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역학관계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을 가지고 그런 일종의 원전 장벽을 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서 어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죠. 이번에 팀코리아 들어가는 4개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이제 상승폭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오늘은 이제 앞서 뭐 보셨던 것처럼 주가들이 다 하락세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뭐 셀온이다 이런 얘기들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익을 실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원전주들이 움직인 거는 3가지 동력이 있어요. 하나는 모멘텀, 정책, 탈원전이냐 뭐 아니면 친원전이냐 아니면 수주가 이렇게 딱 닫혔을 때. 근데 일단 좋은 소식은 하나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현되는 이익들이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29년부터 짓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건설 자체가. 그리고 2036년에 끝나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다음 수주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아직은 불확정인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해봤자. 그렇죠.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기본적으로 원전주가 상승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2가지 취약점.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갖다가 덧붙일 수 있는 하나. 뭐 그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도 하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원전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계속되는 양상이고 특히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똑같이 또 하나의 수주가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는 이제 사람들이 믿겠죠. 이거 수익성에 대한 어떤 의문들 아니면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해소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팀 코리아 중에 사실은 이제 원자로 가장 핵심 장비죠, 설비죠. 원자로를 집어넣는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네네, 옛날에 그렇습니다. 두산중공. 예. 근데 여기가 주가가 어제 보니까 좀 어제 유일하게 사실은 4대 4 네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로 막판에 돌아서기도 했고요. 이게 저는 지난번 한 2주 전 됐죠. 이제 그 두산그룹 사업체 편과 관련돼서 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투자자들의 생각이 단순히 원전 관료주,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그건 제가 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브캣이 거기 완전 종속 자회사였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거긴 또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그럼요. 했잖아. 일단 배당금 못 받아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브캣에 투자한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할이 되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구조상에서도 어떤 안정성 문제들이 어느 정도 불거질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 피어 그룹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100배가 넘어가니까. 퍼가. 네. 그럼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사실은. 시총 자체가 사실은 실적에 비해서 높은 상태니까 암만 이게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의문을 갖는 거니까 네. 궁극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로 상승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주장하는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 웨스팅하우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력 관계들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서구권에서 이거 공급할 수 있는 주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라도 공급할 수 있는 나라의 국가 그 회사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약간 좀 지워지면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건강한 상승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원전 관련주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까요? 한국의 어떤 역량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글쎄요. 예. 그 다음에 그 경제성 일종의 가성비도 상당히 뛰어난 거고요. 예. 밸류 체인이 일단 완성이 돼 있고. 예, 저도 그 말씀 예. 들으니까. 문제는 이제 아까 계속 거론이 맞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제일 가장 강한 거는 결국은 정치 외교적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천 기술의 어떤 그 지식재산권 문제들. 예. 거기에는 이제 한미 간에는 원자력 협상 자체가 있으니까 예. 사실은 그 문제도 풀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우리의 힘이 필요한 거고 우리도 필요한 거니까 네. 상호 윈윈이 될 때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6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원전을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불과 우리, 러시아, 프랑스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세 나라,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그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아예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러시아, 프랑스와 세 나라와 이제 우리까지 세 나라 간의 경쟁인데요. 지금 이제 윤석준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분명히 있죠. 러시아라든가 프랑스에 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고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확실하게 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원전 관련돼서 좀 깊게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좀 잘 챙겨보셔야 될 주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